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헌법재판소의 모습을 드러냈고요. 구속이 됐는데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고 헌재에 출석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취임을 했는데요. 여러모로 국내외로 현안이 많습니다.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전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네. 좀 궁금해요. 너무 바쁘게. 근데 어쨌든 국회에서 굉장히 그냥 긴장된 상황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12월 3일부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만성 피로 그런 상태입니다. 전 국민이 사실 다 만성 피로 네, 상황이고 좀 약간 심리적으로도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좀 마음의 여유도 좀 필요하고 좀 아마 국민들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번 설 연휴 때 좀 이번에는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좀 책도 읽으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자. 그죠? 네, 저는 국민들도 사실 뭐 경제는 어렵지만 그래도 좀 마음의 휴식이 좀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뉴스들을 저도 좀 많이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참 위태위태한 뉴스들이 많아서 걱정이긴 네. 합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얘기 좀 짧게 해볼게요. 네. 오늘 취임식 있었고 근데 정확하게 오늘 새벽이죠. 미국 시간이기 때문에 새벽에 있었는데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어요. 일단.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분들도 많이 갔는데 대부분 이제 이게 강추위 때문에 실내에서 하면서 대부분 참석을 못하고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한마디가 막 엄청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오늘. 네. 그 의원님은 좀 어떤 발언에 가장 주목을 하셨는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한 핵에 대해서 뉴클리어 파워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북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죠. 그전에도 사실 국방부 장관 그 후보자 이제 청문회 때 그때도 그 사람도 비슷한 얘기했고요. 국무장관도 후보자도 그런 얘기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트럼프 정부의 어떤 공통된 기조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지금까지 쭉 어떤 일관된 기조였는데 미국 정부하고 이 한반도를 둘러싼 그런데 그러면 북한의 핵을 기정사실화하고 보유를 인정을 하고 그러면 핵 동결과 군축으로 가겠다는 건가?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죠. 왜냐하면 남북한이 지금 어쨌든 휴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북한이 다른 면에서는 사실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근데 핵이라는 것은 어쨌든 압도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핵균형이라는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그럼 우리나라 미국하고 할 얘기가 좀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핵 보유국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난 또 김정은과 잘 지냈다. 매우 우호적이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미국의 트럼프의 시선이 이제 캐나다, 멕시코, 파나마, 그린란드 이쪽으로 가 있지만은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아시아 쪽으로도 눈을 돌릴 것이고 결국 그러면은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남이 이어지면은 소위 말하는 남한 패싱, 한국 패싱 이런 문제가 이제 불거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네. 또 하나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해버리면은 군축 협상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예, 그러면은 이제 이 주한미군의 그 협상 이제 그거를 이제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려고 지금 트럼프 측에서 할 텐데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달라진 환경에서 지금 이거를 응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주한미군의 역할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이미 사실 달라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6.25 직후에는 주한미군이 휴전선 인근에서 북한을 방해하던 역할이었는데 사실은 뭐 몇 년 전부터도 사실 주한미군이라는 게 이제 평택 기지로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하면 이제 항만 쪽으로 서해 항만 쪽으로 가는 거죠. 뭡니까? 사실 더 크게 보면 북한보다는 이 중국을 비롯한 어떤 아시아 방어선의 어떤 한 일환으로 방위 전략의 일환으로 예. 주한미군의 역할이 있는 거다. 그래서 그 주한미군의 역할은 한반도 특히 한국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방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 더 크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미군의 동아시아 전략의 일환으로 우리가 기지를 또 빌려주는 어떤 역할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충분히 또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딜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 알겠습니다. 역할론과 관련해서. 예, 그리고 한국 패싱 얘기는 걱정하실 수 있는데 저는 어찌 됐든 북한과 미국이 사이가 좋아지는 게
나쁜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할 필요 없고 결국은 그 북미 간에 미북 간에 수교를 하게 되면 그 영향력 하에서 북한이 개방을 하고 개발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할 필요 없다. 패싱 이런 얘기하는 것도 언론에서 조금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걸 너무 막 이렇게 설레발치면서 우리가 자꾸 끼어들려고 하다 보면 이게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되는 수가 있거든요. 예. 조금 진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어떻든 저는 트럼프는 사업가이기 때문에요. 이 전쟁을 싫어해요. 그래서 평화가 경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예전에 참. 문재인 대통령이 하셨던 말하고 비슷하네요. 저는 누가 얘기를 했든 간에 그건 사실 맞는 얘기죠.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면 좋은 거는 그 무기 파는 사람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람 우리 우크라이나를 보듯이 나라가 쑥대밭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미북 간의 평화가 오면 이 동아시아에서 여러 가지 좋아지고 또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하고 관계 회복되면서 그래도 중국 문제는 우리가 상당히 껄끄럽지만 러시아하고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런 북극 항로라든지 우리가 살 길이 또 열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어쨌든 전략적으로 잘 판단해가지고 우리 살 길을 지금 어쨌든 어렵잖아요. 생존이. 알겠습니다. 네. 그 경제 전문가시니까 트럼프가 오늘 얘기했던 것 중에 좀 주목되는 것들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은 화석연료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이제 선포를 했고요. 파리 기후협약 탈퇴를 선언을 했는데 이거는 화석연료를 이제 많이 쓰겠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전기자동차라든지 이런 거에 좀 보조금을 제한을 하겠다. 특혜를 주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네. 예전에 이제 경제 쪽에 기업에서도 계셨으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좀 어떻게 좀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트럼프는 결국은 이제 자기의 그 어떤 기반이 되는 지지 기반 그리고 후원자들 이런 사람이 대부분 이제 오일 컴퍼니라든가 이제 텍사스 쪽에 이런 부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큰 손들. 그러면 이런 사람 이제 미국이란 나라는 이제 정치도 굉장히 자본주의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보니까 작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아마 석유, 가스 이런 기존의 화석 연료들에 대한 개발을 굉장히 열심히 할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것을 반영하는 게 곧 이 보면 중동에서 의 전쟁이 이제 끝나는데 과거와 달리 중동의 전쟁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셰일가스라든가 모든 게 미국에서 자체 생산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중동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전기차나 이제 기존의 어떤 이런 탄소 중립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후 협약도 탈퇴한다고 했고 상당히 조금은 과거보다는 이게 급격하게 시장에서 올라가던 그 추세보다는 조금 완만해질 거. 그러나 그 추세는 어쨌든 시대적으로 변함은 없지만 상당히 완만해져서 시장은 다소 힘드는데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 전기차 관련해서 IRA법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보조금이 아마 폐지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많은데 근데 사실은 이 보조금이 폐지가 되는 것을 대비해서 많은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라든지 이미 보면 조지아주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대비하고 있을 거죠. 다만 여기서 보면 배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캐즘상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배터리가 사실 반도체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전략 이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IRA법에 따른 어떤 보조금 폐지되더라도 세액 공제가 있는데요. AMPC라고. 근데 이게 폐지가 되면 그 상당히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배터리 산업은 전 세계에서 중국과 한국이 양분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한국이 타격을 입어서 배터리 산업에서 몰락을 하게 되면 중국이 안 그래도 저가로 계속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중국이 전 세계를 독점하게 되는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무리 이 관세를 때려도 중국은 망하지 않는 게 내수 시장이 탄탄하고 유럽 시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중국을 타겟팅한다면 중국에 유일하게 맞설 수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산업을
이거를 완전히 죽여서는 안 된다. 이런 걸 잘 설명을 알겠습니다. 하고 우리 윈윈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고요. 이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는 좀 약하지만 일본이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뭐 과거사 문제가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일본하고 상당히 협력할 부분이 많아질 것이다. 예.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나중에 또 네. 한번 이 경제 문제로 한번 또 모셔서 저희가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고요. 오늘은 또 국내 현안이 워낙 네, 많다 네, 보니까 네, 네.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네, 윤석열 머리 아픈 대통령. 얘기. 예, 전 국민이 머리가 아픕니다.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오늘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직접 변론을 펼쳤는데요. 자, 공수처 수사는 응하지 않고 그리고 헌재에 나와서는 변론을 했는데 앞으로 변론을 모든 변론 기일에 나와서 다 지금 출석을 해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이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수사에는 응하지 않고 이제 헌재는 나오겠다. 이제 이걸 보면 제가 보니까 이 이제 지금 급하긴 급한 것 같아요. 아, 그 뭐가 급한가요? 이제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자신이 탄핵될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왜냐하면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됐고 본인이 이제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 체포되는 과정과 이런 물론 이 서부지법에서 일어난 그 폭동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이게 영향을 미친 거 아닙니까? 일련의 이 사태에 대해서. 그렇다면 쭉 이 과정에서 체포에 저항하고 계속 어떤 사법 질서에 저항하고 한 일련의 행동들이 앞에서 있었던 비상계엄이라는 이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한 이런 12.3의 내란 사태의 연이어서 또 다른 어떤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이 될 거고요. 법원에서 보면 헌재에서 보면 이것은 상당히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앞에 지금 현재 계류돼 있는 탄핵 재판에 엄청난 죄질을 굉장히 가중시키는 죄질을 가중시키고 이 탄핵 심판이 이제 결정이 빨리 조속히 인용되도록 하는 어떤 영향을 저는 미칠 수밖에 없다. 이건 법원이나 사법부로 하여금 그 본인이 그런 어떤 뭐 위기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와서 예. 이제 열심히 자기 변론하는 거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게 또 이제 부정선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중국과 북한의 하이브리드 전쟁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동안 했던 주장들을 좀 반복하는 거였는데 부정선거. 네. 예, 국회 측 대리인단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부정선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야당 탓을 계속했습니다. 피청구인이 대한민국의 당시 12월 3일 당시를 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되는 상태로 인식했는지에 대한 어떠한 합리적인 설명도 없었습니다. 예, 지금 박은정 의원 목소리 들으셨는데요. 계속 부정선거 얘기를 대통령도 하고 있고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또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그래도 한번 우리가 조사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아니,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어쨌든 본인이 부정선거로 그럼 당선이 됐단 말입니까? 그죠? 본인이 선거에서 이겼잖아요. 제가 그죠?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원래는 한 10%포인트 차이로 윤석열이 이재명을 이겨야 되는데 부정선거로 인해서 박빙이 됐다. 이게 이제 그쪽의 주장이에요. 어쨌든. 예. 그러면 그렇게 그것이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네. 모든 권력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2년 반 동안 왜 가만히 있었을까?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저 같았으면 아마 이렇게 그 선거 예를 들어서 최소한 이제 대통령 선거를 다 까기는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네. 보궐선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시 재검표해보자든지 그다음에 면밀히 조사해보자든지 본인이 권력을 갖고 있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사실 수사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 아니라고. 이런 거를 해서 다 네. 고소고발이 들어갔는데 경찰, 네. 검찰에서 다 이건 혐의 없음으로 그러니까 종결이 됐죠. 그렇게 다 끝난 거고요.
또 그래도 본인이 그래도 못 믿어오면 얼마든지 권력을 갖고 있을 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뭐 본인이 정말 지금 진심으로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런 주장 자체도 지금까지 나온 어떤 검찰의 수사나 이런 결과를 보면 별로 근거가 없는 얘기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지금 하는 주장 자체가 진정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내란 특검이 통과가 됐는데 통과 정확하게는 이제 아직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이제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네. 일단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로 거꾸로 내란 특검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지금 김성훈 경호차장에 네. 대해서 구속영장을 경찰이 신청을 했는데 이거를 검찰이 반려를 했어요. 그러면서 네. 김성훈 경호차장은 또 이제 지금 경호처로 업무를 복귀를 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불이익을 당할까 봐 지금 두려운 상황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모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그래서 내란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체포가 돼서 수사받고 곧 구속되는데 이제 내란 특검이 왜 필요해? 굳이 검찰한테 맡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 사태의 본질,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사건을 수사를 하고 밝혀야 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또 국민의힘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비상계엄과 이런 일련의 사태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찰하지 못한 결과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수사를 하고 왜 이것을 해야 되니? 지금 보면요. 저도 참 궁금하고 이것은 미스테리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정신세계가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런 비상계엄을 이 시대에 2024년에 왜 했을까? 왜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기획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게 어떻게 작동할 수 있었을까?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에서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개혁되지 않으면요, 또다시 일어날 겁니다. 언제든지 권력을 가진 자는 그런 유혹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대통령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 또 감히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믿게 된 어떤 시스템은 도대체 무엇이며, 대통령을 설득한 주변 사람들은 또 누구고, 그들은 어떻게 이것을 주모하고 이것을 기획하고 이거 준비해 왔는지, 그리고 어떤 도대체 이게 그냥 뭐 한두 명 김용현하고 군인 몇 명이 모여가지고 꿍짝거린다고 될 리도 없거니와 대통령이 설마 그것을 믿고 이 난리를 시작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광범위하고 구조적인 어떤 뭐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차제에 연결고리를 다 끊고 제도적 개혁도 해야 한다. 그다음에 또 하나, 비상계엄이 왜 필요하지? 왜 필요할까요? 정말? 긴급조치라는 게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경제나 어떤 안보적으로 정말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긴급조치를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비상계엄이라는 제도는 왜 필요할까? 그것은 과거의 군사 독재의 잔재인데 아마 없애지 못한 것 같아요. 깜빡 잊고 없애지 못했거나 뭐 설마 하고 없애지 않았거나. 근데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건 사실 선진국이 없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해서 우리가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전모를 밝히고. 그래서 내란 특검을 통해서 남은 그렇죠. 것도 수사를 해야 왜냐하면 된다. 지금 검찰에서 그렇게 전모를 밝히는 이 전체의 스토리를 밝히는 수사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눈앞에 드러나는, 국민들이 화면에서 본 사람들 몇 명을 구속하고 체포하고 그래서 뭐 기소하고 그게 다잖아요. 근데 예. 국민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역사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려면 이 전모를 밝히는 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거기서 단순 가담한 사람이 있으면 물론 선처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전모를 밝힌 다음에 할 일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지 제2요구권을 행사할지가 좀 주목되고 있는데,
오늘 지금 방송법 개정안 이제 TV 수신료 통합 징수 등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3개 법안은 거부권 행사를 했고, 근데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은 결정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에 쪽지를 하나 줬다라는 건데 그게 비상 입법 기구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내용 거기에서 이제 국회에 대한 재정을 끊고 예산을 끊고, 그리고 이 비상 입법 기구에 대해서 예산을 만들어라라는 거였고, 이게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 유일하게 판사가 물어본 거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쪽지가 그냥 요만한 쪽지가 아니라 A4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걸 쪽지가 맞느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 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본인이 이런 게 좀 걸려 있어서 이렇게 좀 적극적이지 않는 거 아니냐, 거부권도 계속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결국엔 모든 이런 일은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결국은 전모가 밝혀지게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걸 설마 넘어가겠습니까? 절대로 못 넘어갑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계속 미루고 있는데 지금 검찰이 이 문제를 수사하지 않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거고요. 이건 뭐냐 하면 국회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그다음에 어용부회를 뭔가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 무슨 비상보위 뭡니까? 하여튼 뭐 국보위, 그런 예. 국보위 같은 게 있었죠.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군사 독재 같은 거, 친위 쿠데타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그러면 이 전모를 최상목은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그럼 이런 쪽지를 봤는데 아무 그 의문도 없이 이 내용을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냥 대통령이 주는 쪽지를 읽어보지도 않았단 말인가? 읽어봤으면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았단 말인가? 대화도 안 했단 말이야. 그냥 갖고 있었단 말인가? 그럼 그냥 차관인가요? 차관한테 줬다는데 차관한테 왜 그냥 줬죠? 그러면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그것도 아니고요. 이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드는데 이걸 어쨌든 밝혀야 되죠. 이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것을 밝혀서 이 연결고리들을 끊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이런 상황에 직면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언제 어떤 지도자를 우리가 만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그래서 지금 검찰이 안 하니까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는 건데, 최상목 대행은 이럴수록 본인이 내란 특검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자신이 만약에 정말 그냥 뭔가 실수에 의해서 미처 뭔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좀 약한 범법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 나중에 선처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밝혀진 후의 얘기죠. 그래서 이 진실 전모를 밝히는데 협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 역사가 거꾸로 갈 수는 없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 알겠습니다. 굉장히 걱정되잖아요. 예. 어쨌든 네. 의원님 말씀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또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 이거를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뭐 그렇죠. 이렇게 좀 보시는 거고. 원래 그리고 예.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김건희 특검이나 여러 가지 특검 거부권 행사할 때마다 했던 얘기지만 헌법에 내재적 원리가 있어요. 예. 헌법은 기본적으로 공법의 어떤 가장 높은 법으로서 자기 이해관계하고 충돌되는 것은 이해관계 충돌 그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헌법의 내재적 원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헌법의 내재적 원리를 위반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주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